네,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3교시 수업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비유동자산에 대한 문제풀이를 우리 2교시에서 다 마쳤고요. 지금 끝 무렵에 부채에 대한 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동부채란 무엇이냐까지 앞 시간에서 끝날 무렵에 우리가 했죠. 좀 닫고 오겠습니다. 유동부채가 무엇이냐?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 부채다. 잘 아시는 거죠? 단기 부채다. 자, 매입채무를 보겠습니다. 이제 매입채무. 매입채무 얘기 그동안도 몇 번 했었는데요. 매입채무는 뭐에? 네, 여기 끝에 있네요. 매출채권의 상대적 계정이다. 이거예요. 자, 매출채권의 계정 과목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있었잖아요. 자, 매입채무도 딱 두 개예요. 매입채무도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채무는 매출채권의 상대적인 거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매입채무는 매매거래가 성립되어 상품의 인수,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으나 대금을 일정 기간 후에 결제하는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향후 자원이 유출되리라고 예상되는 부채이다. 우리가 이 부채라는 개념이 향후에 자원이 유출되리라고 예상되는 것이 부채죠.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서 이 매입채무는 반드시 뭐다? 상품의 인수나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대금을 일정 기간 후에 결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뭐라고 하나로 묶으면 좋냐면은 재고자산이라고 묶어주세요.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 계정 과목들 기억나시죠? 상품, 제품, 원재료, 미착품, 이런 대표적인 재고자산 개념 과목들. 그러한 상품이나 미착품이나 또는 미착 원재료 또는 미착 상품,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걸 매입하고 대금 결제를 일정 기간 후에 결제하기로 했다면 그것은 뭐다? 매입채무다. 자, 매입채무의 첫 번째 외상매입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 그게 외상매입금으로 기입하시오. 자, 그래서 매입시 회계처리를 볼까요? 상품이나 제품, 이거 틀렸군요. 여러분도 이거 살짝 좀 지워놓으십시오.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 네, 오타가 많군요. 이걸 매입으로 좀 고쳐주십시오. 상품이나 원재료를, 여기는 원재료가 들어가야 맞고요. 이 자리는 원재료. 누가 대기실에 계십니다. 수락. 장서은 씨 들어오시는 거죠? 수락.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고쳐줘야 되겠어요. 상품이나 제품을 예상으로 매출하면, 이거 좀 오타가 심합니다.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라 상품이나 원재료를, 자, 여기를 원재료로 좀 수정해 주시고 외상으로 매출이 아니라 매입하면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를 원재료로 수정해 주시고, 원재료, 여기는 매출이 아니라 매입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매입. 자, 그렇게 되면 외상매입금 계정에 뭐예요? 외상매입금, 우리 지금 부채 배우는 거죠? 부채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대변에 기입한다. 외상매출금은 차변에 기록하죠? 외상매출이 발생하면 차변에 기록하죠? 자, 외상매입금 부채니까 대변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오는 건 뭘까요? 상품을 샀으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차변에서 증가하고, 원재료를 샀으면
원재료라는 자산이 차변에서 증가하겠죠. 그래서 차변은 자산 증가, 대변에는 부채 증가. 다음에 그 외상대금을 약속한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환을 해야 되겠죠. 외상 매입대금을 갚았다 이런 말씀이죠. 상환을 하면 외상 매입금 계정의 차변에 와서 우리가 부채 감소는 차변이다 이거죠. 차변의 부채 감소. 자, 대금은 아까 자원이 유출되리라고 예상을 했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은 부채 감소,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 자, 외상 매입금 매입 시 발생하고 지급하면 차변에 와서 외상 매입금이 감소한다. 다음 두 번째 지급어음을 보겠습니다. 지급어음 어음이에요. 약속어음. 자,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자기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일정한 뒤로 넘어가 볼게요. 금액을 약정 기일에 약정한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권이다.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지급어음으로 기입하시오. 자, 우리가 매출 채권에서 받으러음으로 기입한다. 기억나시죠?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으면 차변에 받으러음으로 기록한다. 이건 반대죠.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하고서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지급어음 대변에 기입해라. 지급어음 계정 대변에.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한 경우입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했다고 해서 언제나 지급어음이냐? 아니라 이거죠. 무엇을 하고 어음을 발행해야 돼요? 재고자산 매입하고 어음 발행해야 돼요. 네. 만약에 채권상 비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다? 미지급금입니다. 지급어음 아닙니다. 재고자산. 자, 그래서 상품을 사고 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차변의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하고요. 대변은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음은 이제 우리가 발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음이 아니에요. 이제 거래처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받으러음처럼 어음을 받은 다음에 할인도 하고 배서 양도도 하고 이러한 케이스는 없죠. 그래서 어음을 발행했으면 대부분 만기 때 회계 처리가 되게 끝납니다. 만기가 됐어요. 약속한 날. 그러면 우리 회사 통장에서 어음 대금이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우리 회사 통장의 당좌예금이 감소합니다. 대변의 당좌예금 자산 감소. 차변에 이제 이 지급어음이라는 매입 채무가 이제 감소하게 되죠. 만기날 갚았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와서 지급어음이라는 매입 채무 감소. 부채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발행할 때 대변, 만기 때 지급어음, 차변에 와서 없어져요. 근데 좀 예외적으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어음 만기일이 도래했어요. 오늘이 만기일이에요. 6월 17일. 오늘 2000 장날이죠. 자, 6월 17일 날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한 어음이 오늘 만기인데 우리 당좌예금 계좌가 보니까 없어요. 돈 사정이, 현금 사정이 나빠가지고 예금이 지금 비어 있어. 근데 500만 원짜리 어음이 오늘 들어와요. 은행에. 그러면 은행에서 지급 거절을 하게 되면 바로 부도가 발생하죠.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거래처에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합니다. 예, 오늘 만기 그거 정말 미안한데 한 달만, 한 달이 지나면 우리가 현금 사정이 좋아지니까 한 달 뒤로 좀 미뤄주세요 하고 사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해줄게. 그러면은 어음 다시 작성해가지고 7월 17일 날 만기 500만 원짜리 어음 다시 가져와. 예, 그러면서 그 이자 그냥 줄 수 없으니까 이자 5만 원 하고 같이 가져오세요. 이런다고. 5만 원 들고 가서 주고 그리고 어음을 옛날 어음 받고 새 어음 줘야 돼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구어음을 회수하고 신어음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야 이런 일이 없겠지만 어려운 뭐 지금과 같이 이런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있죠. 일시적으로. 그러면 서로 어떻게 돼요? 현금 사정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음을 다시 바꿔줘야죠. 그래서 차변에 뭐가 와요? 가서 어음 받아왔어요. 우리가 발행한 거. 지급어음이 차변에 옵니다. 500만 원짜리. 그리고 새 어음 7월 17일로 만기를 기입한 새 어음을 또 우리가 발행해줘요. 그러면 또 지급어음 500만 원. 이런 회계 처리도 있어요. 차변의 부채 감소, 다시 대변의 부채 증가. 어음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일단 교재에는 그것은 여기로 예제로 넣지 않았어요. 네, 만기됐을 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걸로만 우리가 지금 정리를 끝냈다. 자, 밑에 있는 박스가 뭔가요? 매출, 매입으로 한번 나눠서 정리를 뭘 했네요. 자, 매출. 상품 매출을 하고 외상거래하면 외상매출금이죠. 상품 외에 매각을 하고 외상거래하면 미수금이죠. 우리 자산에서 배웠죠.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다음, 상품 매출을 하고 어음을 받으면 어음 수령, 받을 어음이죠. 이거 당좌자산에서 배웠죠. 다음, 상품 외의 것을 매각하고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 아니죠. 미수금 그냥. 자, 이제 매입으로 돌아와서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했어요. 외상매입금. 지금 방금 배웠죠. 그런데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고 외상했어요. 미지급금이에요. 다음에 상품을 매입하고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어요. 지급어음. 재고자산이니까. 근데 상품 외의 것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했어요. 뭐 이런 컴퓨터, 의자, 책상 이런 걸 현금으로 못 사고 어음 발행해서 샀다면 이거는 지급어음이 아니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이제 매입 채무 끝났고요. 예. 기타 비유동 자산, 비유동 부채, 일반적인 일반 비유동 부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지급금이라는 유동부채, 비유동 부채가 아니라 유동부채예요. 지금 미지급금이라는 유동부채와 미지급 비용이라는 유동부채를 같이 설명을 해놨네요. 자, 아주 비슷하죠. 미지급 뒤에도 미지급. 근데 하나는 금, 하나는 비용. 네, 우리 당좌자산 공부할 때 미수금, 미수수익 기억나시죠? 그렇게 지금 여기서도 두 개를 묶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미지급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상품 외의 것을 구입하고 외상했다면 미지급금이다. 그 미지급금을 말하는 겁니다. 자, 미지급금은 뭔가 구입하고 외상하면 미지급금이에요. 다만 재고자산 구입하고 외상한 것만 외상매입금. 자, 주요 상거래인 상품 매입 이외의 외상거래, 비품이나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또 복류생비 등의 지급. 이게 뭐예요? 네, 우리가 요새는 그 코로나 때문에 과외식 같은 것도 별로 안 한다고 그러는데 못한다고 그러죠. 못한다. 하여튼 그래서 회식 같은 거 하고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하면 회사는 그걸 뭘로 정리해요? 회계 처리를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근데 식당에서 그 식사값을 말이죠. 현금으로 주지 못했어요. 네. 다음 달에 주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주에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미지급금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다음에 주겠습니다 하는데 대금을 내년에 주겠다 하면서 다음에 주겠다고 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미지급금은 대부분 다 1년 내에 기간에 지급하겠다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지급금은 다 1년 내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동부채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미지급 비용을 보겠습니다. 요건 결산정리분계예요. 미지급 비용은. 네.
결산일까지 지급 못한 거. 예, 뭐냐면은 기간적으로 단기에 속하는 비용이에요. 기간적으로 단기에 속하는 비용. 그런데 지급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지급이 아직 안 돼 그거죠. 예. 그러니까 지급을 못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 지급 기간이 되었는데 지급 못했다. 근데 여기 미지급 비용은 사실은 못한 게 아닙니다.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해야죠.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지급하지 않았다. 왜냐? 아직 약속한 날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기간이 됐는데 왜 약속한 날이 안 왔을까요? 우리가 어떤 약속이 항상 그 기간에 딱딱 지급하도록 모든 약속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후불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후불제도. 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런 임차료 같은 경우. 임차료 같은 경우는 후불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통하죠. 네, 후불제도. 그래서 뭐냐면은 창고를 임차해서 쓰는데 우리 회사가 창고를 빌려서 임차해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6월달 창고 사용료는 얼마죠? 매달 다음 달인 그러니까 2월 5일이나 10일 날 결제하도록 약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3개월치, 6개월치를 묶어서 그 다음 달 10일 날 지급하도록 이렇게 약정이 돼 있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달 결산일에 보면은요, 12월 달 거는 지급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후불제도에서는. 그래서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기간은 지났는데 약정상으로 아직 단기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것을 색출해내는 겁니다. 다 뽑아가지고 결산 수정 등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미지급 비용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결산시 단기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아직 미지급한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자, 이건 12월 달 거야. 그러면 차변에 임차료 60만 원. 대변에 그런데 이건 1월 5일 날 지급할 거야. 그러니까 대변에 미지급 비용 60만 원. 이것을 부채로 인식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비용의 발생이라고 한다. 비용의 발생. 올해 단기의 비용이기 때문에 단기 결산 때 비용을 발생시키자.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수익과 비용의 발생에서 이론 문제가 이것저것 나올 수가 있는데 발생과 관련된 것은 미자 돌림이다 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네. 미지급 비용 부채입니다. 부채. 이 부채는 그 다음 해에 1월 달이 되거나 그 약정한 날이 되면은 이 부채는 바로 차변에 와서 없어져요. 그때 대변에 현금이나 보통예금 자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지급 비용 결산 분기는 차변에 뭐예요? 비용 개정 과목이 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개정 과목이 온다는 거. 언제 해요? 12월 31일. 결산 때 여러분들 하게 될 거예요.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뭐 보험료도 예를 나왔습니다. 예제로 나왔습니다. 물론 보험료도 후불제도에 보험료가 있다면은 보험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좀 현실성이 없죠. 보험료는 대부분 다 선불이니까. 자, 다음에 이제 선수금과 선수수익이라는 유동부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수금 하면 계약금입니다. 우리가 선급금이라는 계약금 당좌자산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선급금 미리 지급해 주는 거. 계약금을 우리가 주는 거 그건 자산이에요. 근데 선수금은 뭐예요? 우리가 판매자예요. 판매자 입장에서 매입자가 우리 회사에 입금해 줬어요. 계약금을. 그게 선수금 부채로 기록합니다. 선수금은 부채다. 아니죠. 계약금이다. 그리고 유동부채입니다. 그러면 선수수익은 뭐냐? 네, 선수수익은 조금 전에 미지급 비용은 비용을 발생시켰지만 선수수익은 뭐냐? 차기에
수익인데 미리 받은 거예요. 미리. 보험회사는 대부분 다 그렇죠.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익이 선수 수익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선수 수익은 부채가 됩니다. 부채. 미리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직 의무는 이행이 안 돼 있죠. 대금은 받았는데 아직 의무가 이행이 안 됐어요. 서비스가. 그게 다 부채죠. 그래서 차변이 아니야. 대변의 선수 수익으로 기록한다. 이것도 결산 때 하는 거예요. 선수 수익. 결산 때. 네. 근데 선급금은 아니 선수금은 결산 때 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이 입금됐을 때 즉각 회계 처리하는 거고요. 선수 수익만 결산 때 하는 겁니다. 자, 선수금 보세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판매하기 이전에 계약금 성격으로 그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수취했다면 전부 줬어도 선수금으로 일단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수취한 금액은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까지는 선수금이라는 유동부채로 처리해야 한다. 즉, 그 거래에 따르는 수익, 즉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것이 계상될 때까지 그 거래의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받았다면 이것은 다 선수금이다. 우리 선급금 자산에서 배웠죠? 이것은 선수금의 상대적 계정에 해당이 된다. 자, 계약금 수령 시 회계 처리 간단합니다.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의 현금,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으면 차변의 보통예금이 되죠. 차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대변에는 뭐예요? 계약금을 받았으므로 대변이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한다. 아시겠죠? 자, 매출시. 매출시는 뭐냐? 이제 상품을 다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구입해서 이제 발송을 해줍니다. 상품을 발송하는 시점에 회사는 선수금을 어떻게 해요? 선수금 부채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자, 상품을 100만 원어치 오늘 발송해 줬습니다. 근데 계약금은 10만 원만 받았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때 받았을 때 대변에 부채 증가 10만 원 기록했었죠? 이제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오늘 인계해 줬어요. 그러면 부채 감소, 차변에서 없어집니다. 나머지는 대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90만 원이 나머지죠? 이게 외상매출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출 시 회계 처리, 매출할 때 선수금이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된다.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선수금. 자, 그러면 선수수익. 네. 자, 선자 돌림이니까 이거는 수익의 뭐예요? 이연에 해당이 되죠. 수익의 이연. 올해 수익이 아니니까 이걸 내년으로 수익을 가져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수익을 내년으로 가져간다. 수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건 부채입니다. 자, 단기에 이미 받은 수익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차기로 이연시킨다. 네. 차변에는 단기의 수익에서 차감하는 수익 계정 과목이 오고 대변에는 선수 수익이라고 하는 부채로 분계를 하게 된다. 네. 그래서 자, 수익이 입금되었을 때요. 이렇게 처리합니다. 차변에 현금 얼마? 120만 원. 1년치. 7월 1일 날 임대료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1년치.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임대료 120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게 수익을 120만 원 발생시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산일을 맞이했습니다. 결산일을 맞이해서 우리 수익 이연시킬 게 없나 체크를 해보니까 7월 1일 날 우리 그 빈 사무실이 있어서 임대를 주었는데 7월 1일 날 XX라는 회사하고 1년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아직 6개월만 지났고 6개월은 아직
임대 기간이 남아 있죠. 따라서 120만 원의 절반 60만 원을 당기의 수익에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임대료 뭐예요? 수익 취소. 언제? 결산일 때. 12월 31일 날 수익을 취소시켜요. 임대료 60. 대변의 선수수익 부채 증가. 선수수익 우리가 지금 부채 증가죠? 유동부채. 선수수익 6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 그리고 이제 임대 기간이 2021년 6월 30일 날 임대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때 이 선수수익 없어지는 거예요.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되는 거죠. 왜? 임대 기간 다 지났으니까. 네, 그래서 결산 때 요 회계 처리 기억하세요. 차변의 수익을 취소시키고 대변의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를 증가시킨다. 부채를 증가시킨다. 이걸 우리가 수익의 이연이라고 한다. 자, 밑에 표에서 바로 손익의 발생과 이연, 여기 손익이라는 건 수익과 비용이에요.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을 이제 또 정리를 또 한번 했습니다. 자, 볼까요? 수익을 발생시킨다. 수익을 발생시켜요. 미자 돌림. 미수수익이라는 개념 과목이다. 미수수익은 자산입니다. 이건 자산. 그래서 뭐가 있느냐? 미수임대료, 미수이자, 미수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미수수익이다 이거예요. 수익을 발생시킬 때 나타나는 개념 과목.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 비용의 발생. 방금 우리가 배웠던 부채에 있는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 비용의 발생. 임차료, 미지급 임차료, 미지급 이자, 미지급 수수료 이런 것들이 미지급 비용.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발생은 뭐예요? 미자다. 그 다음에 수익의 이연. 선수수익. 방금 선수수익 또 했죠? 여기서 선수수익 했잖아요. 네, 선수수익. 부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선수수익이냐? 선수임대료, 선수이자, 선수수수료 이런 게 다 선수수익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비용의 이연, 선급비용. 선급비용, 이거는 우리 자산에서 배웠죠? 선급비용, 당좌자산에서. 선급비용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선급임차료, 선급보험료, 선급이자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다 선급비용이라고 한다. 자산. 그래서 이연은 선자 개정 과목이 사용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FAQ 1급 시험에서는 그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손익의 발생과 이연에 관한 분계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자, 이제 유동부채의 예수금이란 무엇이냐? 예수금. 아까 제가 건물을 팔았을 때 건물 80만 원에 팔았다면은 건물값만 8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부가세까지 88만 원을 받습니다 하면서 대변에 부가세는 8만 원을 부가세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부가세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바로 그 예수금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부가세 예수금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가세 예수금은 부가가치세 관련된 회계 처리할 때 부가세 예수금을 쓰고요. 여기서는 부가세 예수금이 아니라 그냥 예수금입니다. 뭐냐? 일시적으로 잠시 보관하고 있는 성격은 부가세 예수금하고 성격은 같은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시 보관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회사 돈이 아닌데 우리 회사가 잠시 보관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하는 것들이 있죠.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그 근로자 부담금. 이걸 급여 지급할 때 공제해 줍니다. 그 회사 돈인가요? 아니에요. 소득세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고, 지방소득세 시청에 납부해야 되고, 사회보험료 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그 근로복지공단 이런 국민연금이라든가 또 고용보험료라든가 그 건강보험료 이거 해당되는 기관에 다 우리가 기업이 대신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부담분을 그 납부하기 전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급여 때 공제를 해요. 그때 그 공제한 것을 전부 예수금으로 부채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뭔가요? 주의. 우리 기업이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위해 지급할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떼는 거 예수금. 여러분 원천징수 의무 이행자가 사업자예요. 원천징수라는 건 이제 우리가 세무회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원천징수라는 건 뭐냐?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좀 납부해달라 라고 국가인 과세관청이 의무를 법으로 만들어서 이 의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은 이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돼요. 그래서 귀찮지만 어떻게 해요? 직원들 급여 주면서 세금 얼마인지 계산해가지고 공제해가지고 납부를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원천징수 의무 이행입니다. 그게 예수금이다. 다음 우리 기업이 받을 금액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 당하여 떼인 것. 떼인 것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세금 낸 거예요. 그런데 세무서에 냈나요? 아니죠.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기업이 받으면서 자 은행에 예를 들어보자. 은행. 우리 기업이 여유자금이 있어서 은행에다가 3년 만기 정기예금을 불입을 했습니다. 예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만기가 됐어요. 6월 17일 오늘. 그러면 이제 원금하고 이자 받게 되죠. 원금 얼마입니다. 정산해주고 이자가 500만 원 발생했네요. 그래서 5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세금이 얼마 나왔습니다 하고 은행이 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게 예수금이고 그럼 우리 회사는 뭐냐 이거예요. 세금을 미리 냈죠. 미리 낸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소득이 냈는데 법인이라는 것은 우리 법인은 말이죠. 법인이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뭐예요? 법인세잖아요. 법인세는 결산이 끝나고 법인세 세무조정이 끝나고 나서 3월에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원천징수 이 의무자인 은행이 이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게요 하면서 미리 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나중에 법인세 계산해봐가지고 우리 세금 미리 낸 거는 나중에 법인세 납부할 때 공제하고 납부를 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산으로 잡아놔요. 우리 세금 미리 낸 거, 법인이 미리 낸 건 뭐다? 선납세금이다. 그래서 법인이 은행에서 예금이 만기됐을 때 이걸 우리가 원천징수를 이자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천징수를 당하면 법인은 뭐로 처리한다?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예수금의 상대적 계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상대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떼어놓는 회사는 예수금, 그걸 당하는 기업은 선납세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계약금에서 계약금을 받은 회사는 선수금, 계약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선급금. 뭐 그런 원리로 여러분이 엮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징수하는 회사는 예수금, 그걸 당하는 회사는 선납세금.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급여 지급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더라 이겁니다. 자, 홍길동 씨 오늘 급여가 지급되는 날이에요. 홍길동 씨 급여는 5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
자,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소득세, 이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거 공제금액이 딱 계산해 보니까 7만 원이 공제가 돼요. 네, 7만 원. 7만 원. 그러면 이 홍길동 씨 통장으로 얼마를 입금해 주느냐? 7만 원 공제하고 493만 원 입금해 주죠.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이거. 우리가 급여 지급할 때 차변에 급여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이 대변에는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그 급여 지급 시 회계 처리가 보통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요 7만 원 회사가 다음 달 10일 날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시청에, 각종 4대 보험은 관련 기관에 납부를 합니다. 예, 납부할 때 자, 현금 14만 원이 나갔다고 보겠습니다. 왜 떼어놓은 것은 7만 원인데 14만 원이 나갔을까? 세금은 근로자가 전부 자기 급여에서 납부를 하지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만 그 근로자가 부담을 하고 절반은 기업이 도와줍니다. 네, 기업이. 그래서 기업은 말이죠, 이걸 회사 부담금이라고 해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기업, 종업원의 직원들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도와준다. 그래서 그걸 복리후생비로 정리해요. 그래서 자, 직원한테 떼놓은 거 7만 원. 이때 부채가 감소합니다. 부채 감소. 회사가 부담하는 거 7만 원. 이건 비용 처리합니다. 복리후생비. 그래서 회사가 부담하는 것만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직원이 부담하는 걸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직원이 부담하는 것은 급여 지급하는 날 대변에서 예수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납부하는 날 차변에 와서 그 예수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부채가 감소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이네요. 네, 50분이 좀 지나버렸나요? 네, 51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거하고 이게 컴퓨터 모니터 쳐다보면서 수업하는 거 참 굉장히 힘드네요. 네, 그래서 또 한번 쉬겠습니다. 11시 50분이니까 지금 54분이에요. 네, 54분. 그러면 12시 5분에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